대회사를 조도코 한국지역개발계획서에서 대회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대회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여러분, 오늘 위성, 지리정보, 통계, 융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탄소 제로 2050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동계 학술 세미나와 정기 총회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변력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인구 소멸이라는 주제로 총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7월에는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는 주제로 어획유대 정책 토론을 마쳤습니다. 또한 10월에는 333 지역균형발전과 고도경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시통, 위성, 지리정보, 통계, 융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탄소 제로 205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계 세미나 및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학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성유 정책위원장님과 전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의 노력 덕분에 오늘 같이 있었고, 특히 오늘 매 학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책 대안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학회가 명실공히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학회로 나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학술대회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및 지역난방공사 관련 기관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접 추사까지 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용 이사장님,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가천대학교 김규식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공력을 들여 매번 온라인 학회를 따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 주신 우리 학회 임직원과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재 기조 강연을 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중앙대학교 경거실신 스케이버의 최성현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멀리 정철모 명예교수님, 특히 장학금까지 특별히 기부해 주신 고병호 청주대 명예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상, 특히 저설 부분을 수상하신 소중한 가천대 명예교수님, 학술상 논문 부분 LH공사의 손순근 박사님, 김호철 교수님, 그 다음에 이명백 교수님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학회를 위해서 학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임경수 명예회장님과 공로상을 수상하신 윤칠석 단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회 살림을 꿋꿋이 해오신 우리 노 국장, 사무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정말로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넘어서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로 더들고 있습니다. 사물에 인공지능을 삽입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3대 요소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소위 인공지능 속에 있는 수리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분석도 거기 일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학회가 소위 모든 데이터는 국토 공간의 위성 영상이든 해양이든 국토 공간이든 간에 어디선가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정리해서 위성, 영상, 지리정보, 통계를 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부터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생산의 핵심은 위성, 지리정보, 통계 데이터의 좌표 값을 공유해서 데이터 구조를 통일시킴으로써 언제나 데이터를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산, 분석, 활용에 관한 빅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우리 학회에서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개발학회를 포함한 데이터 수요기관과 국가기상센터, 그 다음에 국토정보원, 통계청 등 빅데이터 공급기관과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와의 통합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들 데이터가 활용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위지통 융합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이며 선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 구축의 근본 틀을 바로잡는 데 우리 학회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탄소 제로 2050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정책 대안 또한 제시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되는 그런 온실가스가 제로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린 뉴딜 사업으로 이와 같은 탄소 제로 2050 프로젝트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스마트 구독 공단 조성 사업을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더구나 수도권 집중을 해서 엄청난 국토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엄청난 국토 국력의 낭비와 국토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혜를 이번 우리 동계 학술 대회에서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분들의 지혜를 모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우리나라를 선도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은 아쉽게도 모두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 학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공력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계획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신 세 분의 내부에 조명하신 인사들의 축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축하의 글을 원고 형태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축사로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사전에 축하해 주신 영상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2021년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역개발 분야 선도학회인 지역개발학회가 2021년의 시작을 의미 있는 학술 행사로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교육, 연구와 정책 개발에 많이 기여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술 세미나 개최와 연구 저변 확대 성과는 조덕호 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금번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의 주요 키워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위치, 지리, 통계 빅데이터를 통한 탄소 제로 2050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는 요즘 시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탄소 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개발 분야에서도 에너지 저감 및 그린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은 의료 방역뿐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융합 플랫폼은 탄소 제로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수립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유익한 발표와 건설적인 토론은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의 정책적 대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한국지역개발학회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 및 토론 등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국토연구원도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역개발학회의 동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축사였습니다. 다음으로 황희영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장 황희연입니다. 2021년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학회 회원으로서 종종 학회 논문집에 투고를 해왔고 학술대회장에서 특강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토지주택연구원을 대표하여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세션 역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한국지역개발학회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LH 토지주택연구원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제로 2050과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탄소 중립과 지역균형 발전 분야는 저희 LH공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토지주택연구원 특별 세션으로 LH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학회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LH공사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힘을 보태고자 작년부터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개발 분야 여러 전문가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저희 연구원이 산파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신 조덕호 학회장님, 임형백 학술위원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학회와 LH 토지주택연구원 간 더욱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님을 수사했습니다. 세 분의 수사에 이어서 오늘 동계학술대회 기조 방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방향으로서 최성현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빅데이터와 지역계획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최승렬입니다. 지역개발 학회 2021년 동계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빅데이터와 지역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사실 광역도시권 계획 이상 정도면 아마 지역계획에 포함할 것 같고요.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그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데이터하고는 달리 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고요. 특징적으로 3V라는 표현을 쓰죠. 사이즈가 크고 빠르고 다양한 그런 데이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시다시피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터넷, 휴대전화, 그리고 교통감시용 카메라 등등에서 많은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우리는 그런 많은 데이터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시대는 데이터 푸어 시대에서 데이터 리치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공간 계획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유용한 빅데이터는 현재 그리고 단기적인 도시 관리에 매우 유용한 것 같은데 장기적인 우리가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계획을 할 때는 도시 계획이든 지역 계획이든 국토 계획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함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선은 우리나라의 현재 빅데이터 관련한 계획과 관련한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미국 스케그의 사례 소개드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 이런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마이클 베티 아마 여러분 지하에서 하시는 교수님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이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때 초청된 분들이 이 당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획 이론 전문가들 한 15분이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존 프리드만 교수도 계시고 패치 힐리 교수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디스 인네스 안드레 팔루디 교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 이런 분들이 지난 한 40년 50년 계획 이론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 이론이라든지 기법을 한번 만들어내셨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다들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이클 베티 교수님은 지금 한 80이 다 돼갑니다. 이분도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이 GIS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비주얼리제이션 등등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설명이 이제 지금 우리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추상적인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자들 또는 과학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소통을 해야 될 때 이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 매우 유용하고 압도적인 효과적인 이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빅데이터와 계획 관련한 이슈를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마이클 베티 교수의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밑에는 지금 마이클 베티 교수님이 주로 잘 하시는 겁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켄 스테이프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필라델피아에 우리 같은 서울에 따릉이 사업 있잖아요. 바이크 자전거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필라델피아 도입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게 다운타운인 것 같고요. 왼쪽 부분이 그 유펜 있어서 대충 금방 우리가 보면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지역에 이런 자전거의 공유 자전거의 할 비용이 많구나 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번 대회의 주된 주제의 하나가 바로 위지통,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위지통이라는 큰 프레임에서 데이터가 구해지고 만들어지고 해서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빅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지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이런 그 온라인 심포지움을 도시계획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도 들어봤는데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디스커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계획가들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 빅데이터 포럼이라고 해서 주제는 도시 위기 시대의 빅데이터의 힘과 공공의 역할이라고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우리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빅데이터 이슈와 우리 계획에서의 빅데이터 이슈는 매우 핫한 아이템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지금 실무에서도 실제 지금 이것은 2019년의 뉴스입니다만은 진주시가 빅데이터 브레인 센터라는 걸 만들면서 프레임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포탈을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 계획 분야에도 큰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왼쪽에는 민간 분야의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어느 쪽에서는 세계의 주요 부서가 공공 분야의 대표로서 행안부와 가기부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러한 그 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점점점 더 많은 개발과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 계획을 하니까 공간 빅데이터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페이스, 장소에 기반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많은 정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건축 분야, 주택 토지 분야, 공간 정보 분야에서 쭉 봤더니 제가 그 여러 시스템을 봤더니 상당 부분 유용한 정보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봤더니 공간 빅데이터 체계는요 기본적으로 행정 정보하고 우리 민간의 그 SNS 정보를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조회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정보 활용 체계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 분야 쪽 부동산 분야,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정책 분야,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 평가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지금 있고요. 이런 것들은 네, 좀 밑으로 하나 더 가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네, 하나 더 위에 됐습니다. 조금 밑으로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간 빅데이터 시스템 자체는 큰 프레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국토도시 정책 분야에 활용되기 위한 통합 분석 활용 체계라는 게 필요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부분, 시공간 분석, 시뮬레이션. 특히 시뮬레이션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프레임 자체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되고 또는 추진하는 그런 빅데이터와 계획 관련 시스템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이 빅데이터와 계획과 관련해서 연구 활동이 아주 많더라.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획에 우리나라의 광역권 계획 또는 지역 계획의 국토 계획에 과연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잘 활용이 되어서 진행되는지는 일단은 좀 질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는 아마 제가 잘 관찰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됐습니다. 제가 스캑 지역의 이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스캑에서 26년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로 이런 데이터와 또는 GIS 관련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했고 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서던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가버넌스가 스캑이라고 그러고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우리 스캑도 방문하시고 지금도 한국의 8개 주요 기관들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그리고 대학도 서울시립대학 등 해서 많은 이 기관들하고 이 MOU를 형성해서 아주 업무상으로 협력을 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캑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NPO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곳이라고 많이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면적은 우리 한국 남한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인구가 지금 한 1950만 명 정도 되고 이게 지금 직장 수가 800만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더 좀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고요. 도시가 많습니다. 이 도시에 191개 도시가 있고 6개 카운티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시가 있는데 스캑이 이런 도시들하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1번입니다.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테크니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이런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한다 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스케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올 여름 되면은 만들어지는데 구조가 한 3개 정도 나눠져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국은 놀랍게도 데이터를 어디 가서 구해야 하지 않은 것부터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분산, 다기화되어서 데이터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아무래도 연방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쉐어링을 해서 시정부와 또는 지방정부와 스케일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계획 과정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다 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스케일이 돈을 들여서 GIS의 모든 시스템을 들여와서 일종의 플래닝 계획 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민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191개 도시와 6개 카운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너럴 플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상적이죠. 우리나라 도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하도록 법에 정해놨잖아요. 안 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지금 현재 그 인구 규모가 작은 데는 10,000도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손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가도 제너럴 플랜을 옛날에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7개의 그 필수적인 부문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이용 부문 계획인데 토지 이용 부문 계획을 아예 업데이트를 지난 10년, 20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역 계획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컨포머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케일도 고민이 되고 지방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도와줄 테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데이터를 여기다가 내놓으면 그 데이터 가지고 지역 계획도 하고 그 데이터 가지고 당신들이 제너럴 플랜, 토지 이용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상값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했더니 다 좋아해요. 그래서 30만 불 정도 보통 던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한 5만 불 정도의 용역 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석격에서 필요한 곳에는 펀딩을 주어서 아예 돈이 안 들고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제너럴 플랜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게 하나의 일례고요. 두 번째에는 이건 R&D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추진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는 Machine Learning to Approach to Forecasting Infill Housing Development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필에 관심이 있잖아요. 잘 이용되지 않는 토지 또는 뭐 지금 사용되지만은 뭐 굉장히 토지 이용을 고밀도로 하지 않는 곳을 뭔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12년부터 19년 한 7년 사이에 인필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시티를 대상으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티는 인구 400만으로서 이제 더 이상 개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필을 찾아서 앞으로 개발될 곳을 찾고 거기다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집어넣어주는, 사인을 해주는 그런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R&D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미래 예측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지역 계획 수립할 때 그 이 미래 예측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방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이 탄소를 아주 급격하게 2050년 되는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서 계획도 우리가 그 교통의 질을 개선을 시키고 대기질을 개선을 하는데 온실가스를 법에 정한 대로 주정부가 정한 대로 감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는 자동차와 관련된 겁니다. 약 40%가 자동차로 관련된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게 주정부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정해놓은. 그래서 토지 이용과 교통을 잘 연계해서 이러한 우리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이런 온실 가스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 이용과 사회 경제 예측이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소지역 단위에 그게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고, 이 가운데는 바로 토지 이용 그리고 그 토지 이용과 같이 맞물려 나가는 사회 경제 예측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방금 말씀드린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온실가스 이미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의 기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 경제 지표가 만들어지는 것 중요하고, 특히 소지역입니다. 이게 소지역은 저희들이 그 센서스 블락 그룹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그 센서스 지역의 센서스의 집기구가 시죠. 인구가 한 500명 기준인데 그것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단위가 최하 교통존이기도 하고, 그죠? 아마 많은 경우에 동단위인데 그 정도면은 누가 봐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동단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반 액티비티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들고, 많은 경우 연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이 통합오형이라는 걸 이제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과 그다음에 사회경제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소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센서스 펌스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펌스 데이터. 여러분 그 개인 인디비주얼 데이터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유용해서 잘 쓰시는데, 이 펌스 데이터는 카운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장소 안에 좀 설명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조그만 지역으로 그런 펌스 데이터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자 해서 지금 나오는 거는요, 블락 그룹 레벨의 이 펌스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와서 그 자료가 베이스 이어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프로젝션을 포캐스트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서스 블락 그룹의 펌스 데이터 같은 것을 미래에 만들고, 여기에다가 교통 비헤이비어를 넣으면 교통 수요도 만들어지고 온실가스 비헤이비어도 나오고, 자, 좋은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용도로 우리가 계획 목표를 위해서 온실가스, 제로 탄소 이런 것도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4가지 모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모델마다 대체로 그 아웃컴이 나옵니다. 교통 모델을 돌리면 교통 퍼포먼스 메저라는 게 있고요. 에어 퀄리티, 대기질을 모델은 온실가스 감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모델에 가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나 월을 사용.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 하나를 활용하면 그 퍼포먼스, 성과 지표잖아요. 퍼포먼스 메저를 계산하고 시나리오 2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당신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력 계획의 이 모듈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한 20명이 되는데요. 저희 스케기 직원이 한 160명 정도 돼요. 물론 또 보조 인력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 8명 전문가가 있어요. 각각 분야에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칼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NPO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우리 한국인 스태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쪽 컴퓨터 쪽. 감사합니다. 자, 이 미래축에는 기본적으로 뭐 아주 간단하게 4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지역 단위로 나눠지고요. 각각이 거기에 걸맞는 빵꾸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빵꾸놈들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조그만 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한 걸로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구가 일자리 이런 3개의 핵심 변수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한 20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지역 단위에 만들어내고 필요한 자료는 많습니다. 아까 위지통에서도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토지용 자료에
항공 사진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의 토지 이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토지 이용의 용도 지역. 그다음에 EDD는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스테이트에 있는 디파트먼트인데 거기서 일자리 추계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인포그룹 비즈니스 이런 우리가 일자리의 위치 정보, 일자리 위치 정보 우리나라 아직 없잖아요. 이런 정보는 민간 부분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1년에 10만 불을 주고 사요. 한 1억이 넘죠. 이런 자료를 가지면 그러면 우리 이 스택 지역 내에 지방 정보와 데이터를 나눕니다. IGR 데이터는 Intergovernment Review 데이터라고 해서 스택이 그 로컬에서의 중요한 그 프로젝트는 리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미래의 개발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추정을 해냅니다. 자, 그렇고요. 궁극적으로 스몰 에리어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블락 그룹 레벨에. 자, 더 나갑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존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인구가 얼마, 가구가 얼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가상 인구입니다. synthetic population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가구에 적어도 이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속성들, 인구의 속성들을 이제 어사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은 이런 겁니다. 통상 우리가 데이터가 이네 센서스 블락 그룹에 집이 6개 있다. 인구는 18명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 단위를 점점 더 나누어 가지고 18명 인원에 대한 그 인구 나이가 얼마인지 또는 그러니까 집이 먼저 만들어지죠. 가구 한 가구에 3명인지 2명인지 이런 것도 어사인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속성이 부여되는 최종적으로 이게 최종 이 모델의 우리 교통 모델의 인풋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벌써 상당 부분 연도별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큰 데이터에다가 통상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요 한 2주일 내지 3주일이 걸려요. 컴퓨터를 돌리는데. 그래서 슈퍼컴퓨터의 수준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스케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이 데이터 프로세스에는 단순히 기술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스테이크홀더와 주민들 항상 이렇게 협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질문이 이겁니다. 자, 우리는 기존에 현재 있는 빅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하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변화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가. 토지 이용 자료가 아까처럼 빅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계속 수정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매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만 하면은 적어도 이 개발의 행태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한 4년 하는데요. 4년 하는 기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목표 연도로 가는 우리 계획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자리 같은 것도요. 인포그룹이라는 이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쓰레기 같은 자료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클리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할 거냐, 평가를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행정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데이터가 뭐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은 이 occupancy permission이라는 게 나가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처럼 빅데이터 쉐어링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몇 가지 제 생각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첫째는 이런 게 빅데이터라는 게 새로 등장하고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우리 그 도시계획 분야의 논문을 봐도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거의 이런 논문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뭡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당 부분 GIS나 IT 쪽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쪽의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되는 분야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어야 뭐 분석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LA 메트로라고 해서 LA 카운티의 그 메트로폴리탄 플랜 트랜스포테이션 오토리티 MTA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일같이 그 교통 데이터가 대중교통 데이터가 구해지는데요. 한때는 우리 스케이크 가져다가 쓰고 분석도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런 데이터를 수용을 해서 보관하고 할 수가 시스템이 돈이 이제 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원의 배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스택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미국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토지 이용 클래시피케이션이 로컬하고 스택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는 것 자체에 스텝이 한두 명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 활용 체계라든지 이런 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포털 이상의 그런 큰 프레임이 나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합니다. 우리가 위지통이라는 표현 자체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통합해서 환경 분야와 위성 정보와 통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잘 묶어서 유용한 그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루는 문제가 데이터가 우리가 큰 규모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 단위의 데이터가 동 단위보다 작은 수준에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한 존만 지오그래피컬 존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존 가능하면 다양하게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메시지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단위의 데이터가 있어야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데이터 인벤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는 사실은 스케일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지역계획, 광역계획 뭐 이런 등등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가 생길 때 팀이 셋업이 되는 정도. 소위 말해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플래닝을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셋업이 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대가 바뀌잖아요. 계획이론의 그래도 가장 최근의 도미넌트한 계획이론은 협력이론이잖아요. 협력적인, 주민 참여적인 이런 요소가 항상 걸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하고 프라이버시 문제. 이 부분은 법률을 만들어가면서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연구가 많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서가 좋아지면은 우리가 계획 연구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하는 좀 약간 컴퓨터 중심적인, 테크니컬 중심적인 측면하고 행태과학적인 측면, 즉 우리가 인구 이동의 패턴이라든지 출산율 패턴이라든지 또는 주거 입지라든지 교통 행태라든지 하는 다양한 행태적인 측면하고 잘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융합화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그 분야에서 R&D가 필요한데 특히 최근의 동향을 보면 우리 중앙대학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한데요. 새로운 과목들이 나옵니다. 빅데이터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의 한 부분이 되는데 도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 만들어지고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도시과학과 머신 러닝. 그래서 상당히 이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그게 걸맞는 전문가를 지금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공학 전공 분야는 공공 빅데이터 연구실까지 만들어서 사실은 상당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은 잡아나가는데 한 가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상당 부분 우리가 너무 테크니컬하고 프로그램적이고 컴퓨터적인 기술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장기적인 타이밍 텀을 목표로 하는 이 지역 계획하고 그 연계성 얼마나 이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있게끔 서로 고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건 숙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스케에서 소지역 인구 예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여러 전문가들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빅데이터가 그 유용성은 단기적이고 도시관리에 현재까지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의 경우에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좋은 기술을 해주신 최성현 중앙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지역균형 발전의 생태계 보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의 정철모입니다. 지역개발학회가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전국적인 학술 세미나를 열어서 국가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매우 지역 맞춤형 세미나를 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하는데 노력해 주신 우리 학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뢰를 받은 내용은 깊이 연구한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주제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생태계 구축 방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발전은 성장 시대의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질을 위한 보다 한 단계 높은 국토 발전의 비전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발점에 서서 다시 한번 헌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 발전의 의무를 재검토하면서 이러한 토대 안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내적인 패러다임의 변환과 또 국가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다뤄온 것 사실이고 그러한 정책의 실현을 통해서 지방에 많은 지역 자생력이 마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가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 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회계층 간의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국토 공간의 물리적인 균형 발전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층적인 또는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이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대는 대표적인 것이 혁신 도시를 건설하고 세종시를 조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것이 원래 정책이 제기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지방 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아젠다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그동안 주도해왔던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난 20, 30년 동안 계속 얘기되어 왔고 비판되어 왔고 대안을 모색해 온 것이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추진 또 지방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자율성 결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각 부처 간의 칸막이식 행정 추진이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도나 시군 단위에 내려와도 시군 단위의 각 실과에서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국가 정책의 어떤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미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파급 효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4대 복합 혁신 과제 중에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선정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은 잘 정리되어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까지 쳐다보면 아직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한 각 분야 또는 각 영역 또 각 시스템의 어떤 체계적인 통합적인 접근이 미흡하고 그걸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정책 목표가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도모라고 큰 아젠다는 잡혀 있습니다만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네 번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 지역 차원의 어떤 문제와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생태계 구축에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총론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져서 요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은 관점에서 오늘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국토균형 발전의 새로운 진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수도권과 대도시 간의 억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해서 글로벌 시대의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개발과 균형 발전 정책의 정립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와 대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점차 제도화되고 이것이 헌법에도 명문화되는 것들이 앞으로 전개된다고 할 때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지방에서의 자력적인 지역 균형 발전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 변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어떤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새로운 모색은 지역의 어떤 상생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보건력과 예방 등의 강조점이 주어지면서 지역의 의미가 새롭게 재발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그 인식과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탈피해서 정말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 생태계의 우리가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구역의 통폐합이라든지 지역 경영 차원의 행정조직의 어떤 시스템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조직은 정부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지만은 집행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아웃컴이 얼마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까지 또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통합적인 추진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지금과 같이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지원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중간에 관리 조직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지역에 있어서 지역 자력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펀드, 지금 정부가 상생 펀드니 뭐 그린 펀드니 지역 펀드니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것들 좀 더 지역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이용하는 펀드가 아니라 지역
또 아주 그 시군 단위 이하의 지역에서 작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펀드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지역 혁신의 어떤 핵심은 사람에 달려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접근될 것이고, 이런 면에서 지역의 대학이 새로운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산학협력의 주체로서 기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의 각 부처가 하는 정책 사업마다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간 지역 조직도 또한 행정의 실과별 칸막이와 마찬가지로 중간 지역 조직 간의 유사한 사업이나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농림부가 하는 농촌중지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부가 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지역에서 다양한 중간 조직들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간의 수직적인 지원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지만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생태계의 어떤 중요한 축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역 자력형 균형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어떤 논의의 시작으로서 제가 평소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고민해왔던 대안들을 검토한 것이고요.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제가 통합적인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위기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갖는 기사들이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는 어떤 긍정적인 또 단어가 많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에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새로운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시사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내려가냐. 따라서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생태계를 위한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이런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더불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이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생하면서 또 지속 가능하게 지역 발전의 어떤 활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큰 틀에서 아젠다를 잘 정리하고 있고,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지역균형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가 지자체의 지방행정에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쓰는 수직적인 상명하달식의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경영이라는 경영 주체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진 조직과 역량을 갖도록 새롭게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개편과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지만 이것을 기존의 어떤 인풋 아웃풋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풋 아웃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들을 새롭게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지자체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상호 협력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상생 펀드, 물론 정부가 특히 이제 창업이나 또는 신성장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펀드 제도를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펀드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 펀드에 대한 생각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단계에 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이 펀드의 규모도 그렇고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지역에서 이 펀드를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생 펀드와 함께 마을기금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지역발전 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정책에서 얘기하는 그 펀드라는 것과 함께 다양한 새로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낙후 지역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기회펀드 제도를 우리나라 여건과 특색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미국형 재생사업인 기회특구를 지정하고 그 기회특구에 대해서 펀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사례로서 제안해 봤습니다. 역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이 재원을 뭘로 하냐면 자기가 내야 될 어떤 세금을 지역펀드, 기회특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기회펀드에 투자를 하면 기간에 따라서 상당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감면 효과를 주면서 동시에 지역에서는 장기간 쓸 수 있는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특히 우리 학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어떤 새로운 펀드 제도를 미국의 기회펀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다. 지금 막 각 지방대학은 특히 이제 입학생이 부족해서 학교 자체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따라서 지역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지방대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 과제를 용역을 발주한 사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의 산학위원 협력이 가장 핵심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공간과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의 생태계의 중요한 영역의 일부분으로 끌어들여서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안 해온 건 아니지만 지역의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마침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영역을 발주한 것을 보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것도 획일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역에 갖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농공단지라든지 지역단지라든지 국가산단지라든지 이런데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공생의 또는 동행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기업의 어떤 그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균형 발전의 어떤 생태계에 들어와서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지역의 로컬 푸드라든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역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기업은 마을과 기업과의 어떤 이렇게 와서 농사일이나 도와주고 농산물을 사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기업의 인격을 보호해서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까지를 도입을 해서 기업이 지역의 발전,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은 지방의 균형 발전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우리가 상당한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지역개발 분야에도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너무나 많은 중간관리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 간에 유기적인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선도 지역에서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에 통합하는 사례, 수원시 같은 사례라든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재단법인화 시켜서 이런 거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한 노력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 지역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조직으로서 이것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 혁신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 규제 자유특구라든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개정을 했지만 특히 지자체와 관련 있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 관련 제도를 보면 이것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명무실하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지 이제 특구라는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관련 규제 한두 개를 걸어서 특구를 인정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역 발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 완화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부서별 법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익산의 석재 산업은 다른 데와 달리 산을 파서 석재를 가공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지하로 화강암을 캐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원상 회복을 하라고 산지 같은 경우는 경사면을 이렇게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지를 그것도 대규모로 몇만 평 이상 지하로 한 100m 이상 판 땅을 흙으로 다 덮으라고 하는 어떤 원상 회복 기준을 지역의 물리적 공간이나 지형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다양한 민원이 나타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의 어떤 불용, 미용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역발전 특구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을 위한 특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나열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법과 제도, 조례, 규칙 등을 바꿔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발전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생태계 구축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지역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구상을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밑으로부터 지역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본질적인 문제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쳐다보면서 다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지역개발의 과제고, 이걸 통해서 지방 분권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면서 선진국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고 발표지로 삼은 지역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현장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된 현장에 우리 교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이고요. 일단 잠시 기적 안녕 동영상 시청 전에 우리 고빙호 교수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겸 플로어에 어떤 사항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리 듣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좀 가깝게 있지만은 코로나도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를 이제 썼는데 받을 수 있는데 첫 몇 마디는 벗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한 아주 짧은 순간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이 테마가 오랫동안의 국가 운영의 중심 과제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 동료 교수들, 선배, 후배 다들 열심히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국가에서는 공공의 정책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글로벌 사회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지역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는 이 문제, 중앙과 지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도 지난 세월에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축적이 돼 나가고 그 패러다임이 확실한 어떤 그 진리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감할 때 우리가 이론으로서 정립이 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그러한 이론과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느냐. 그래서 그 반영하는데 무작정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반영이다. 수단이다. 프로그램 솔빙이다. 동양에서도 이 우리가 균형이라는 이런 개념이 오랫동안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경제 사회 우리 삶에 있어서 젖어왔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자성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명나라 말기 때인가요? 명나라 말기 때 그 홍자성이가 쓴 재근담에 보면 이 중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지나치지 않고 술을 마셔도 가득 취하지 않고 적절하게 취해내 나가는 어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중용이다. 중심을 잡는 거다. 이 공자가 대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거하고 같다. 과유불급이다. 노자 사상에 보면은 노자는 이 균형이라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노자는
상선약수다. 모든 거는 물 흐르처럼 잘해서 물이 펑평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 하면은 이 justice를 law를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justice는 정의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는 한자를 봐도 법자가 물수변에 상선약수의 물수변에 이렇게 평평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자를 보면 옛날에 해태치라고 아주 그 한자가 있어요. 해태치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해태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못된 자에 가서 뿔로 가서 그 해태가 뿔로 가서 박는다. 이런저런 이런 사상적인 이런 바탕이 있지만 우리의 지역 균형 개발은 여러분들 그 참여정부 시대 때 지역 균형 발전법을 국가 균형 발전법을 그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그 법을 보면은 개발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과 법과 규제로서만 이야기를 했지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정부에서나 해방 이후에 우리가 거의 70년 그리고 경제성장 이후에 한 6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계속 헤매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생겼냐? 저출산, 저성장, 지방소멸 시대에 당면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이 모든 과밀과 또 지방이 붕괴되어 나가는 이런 상황은 뭐 웬만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으로 이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연이라고 하는 기조강연이라는 명칭은 붙었지만은 여기 참석해 주신 귀중하신 분들과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장소다.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지방의 황골 탈퇴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감한 어떤 사고의 혁신과 구조적인 변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수도권 과밀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행정 수도라고 하는 걸 그 만든 것이 지금 세종시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 자체는 인구가 늘어나고 중부권에서 지금 새로운 국가 경영의 거점이 되고 있지만은 세종시 역시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골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저출산, 성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 소멸 시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최근 지난 1월 7일 날에 창원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그 100만이 넘어서는 도시도 지금 긴장하고 있다. 왜 긴장하고 있느냐? 작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의해서 특례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특례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특례시에서 가령 말하자면 100만 이상이 되지 못하면은 특례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창원시가 긴장하면서 지난 1월 7일 날 내놓은 안이 뭐냐? 신혼부부가 아기를 3명 낳게 되면은 그 셋째 낳을 때까지 10년 되면은 1억을 지원해 준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네. 이거
허경영이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자면 10년 전에 허경영이가 뭐 이야기 신혼부부 3천만 원 주고 지금은 허경영이가 뭐 연애하면 얼마를 주고 뭐 이러는 이게 허경영이가 10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것을 그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제 첫째 놓고 그 다음에 둘째 놓고 해서 10년 일이 되면 그러면 10년 되면 1억을 주느냐? 그 말은 아니고 붙들어둬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민등록 해놓고 애들 놓고 하는데 주택 자금으로 1억을 융자를 해주고 첫째 낳아서 끝나면은 한 300만 원, 둘째 끝나면 한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10년 동안 주민등록 유지하고 있고 셋째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1억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보면은 이 단편적이고 땜빵적인 거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먼저 근본적인 걸 해야 돼요. 지역 균형 개발 정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60년대 경제 성장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성장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개발이라고 할 때는 equitable, balance, equity, 형평성을 유지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하던 60년대에는 말하자면 efficiency, 효율성 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지역개발의 정책도 효율성과 형평성 논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논리는 유엔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사회에서도 오늘날도 새로운 21세기에서의 말하자면 지역균형 개발의 기본 목표에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빈곤의 타파, 가난을 타파하고 경제를 성장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것. Eradication of the poverty, elimination of the poverty.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 하향적 편준화. 말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나가는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위 말하면 관리적 균형 개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리적 균형 개발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관리적 균형 개발에서 한계가 오니까 소위 말하면 평준화된 균형 개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아가면서 균형의 의미를 절실하게 되었지만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묻지마 뭐 이렇게 되나면서 손 바짝 들었다 이거죠. 이제 손 바짝 되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내놓은 것 중에서 이런 우리가 지방의 황골 탈퇴 그걸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뭐냐? 이제는 지역 융성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면 지역 융성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 지역의 고유한 영역, 테리토리얼 디벨롭먼트를 가져온 영역적 개발을 가져오고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방에 현재 낙후되고 현재 뭐 침체되고 붕괴되어가는 소멸되어가는 중소형 공간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살기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성장 위기를 쓸 때는 우리는 그런 균형 개발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관리적 균형 개발이라고 했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배형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배형 균형 발전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은 제5차 국토계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 그것도 안 된다. 뭔가 제대로 되느냐 전국을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에다가 수도 남하 정책을 세워라. 수도 남하 정책이 무슨 이야기냐? 수도 남하 정책이 지금 세종시만 가지고도 결국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외인 확장 역할밖에 못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하정책에서 요즘 그 경남 지리사 뭐 부울경 이야기하고 부산시 뭐에서 울산 부울경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시티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냐면 이건 남방 수도권을 새로 만들어라. 수도의 남하 정책에서 남방 수도권을 만들 때 그것이 부울경이 끝나서는 안 돼. 그래서 부울경에서 여수, 순천, 제주까지를 아우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남방정책, 한국의 남방정책의 새로운 국제화 거점을 만들어서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빠진 부분들은 저 원고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국가적인 기준, 척도를 가지고 통합형 균형 발전해야 된다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부 다 전국이 종합형으로 다 똑같이 골고루 누려라. 과거에는 그랬고 얼마 전까지는 다만 했어. 지금은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는 서울에 맨날 쳐다보면서 제일 최소 수준만 찾아 나가려는 그런 말하자면 지역 균형밖에 되지 못하고 지방은 계속 나락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이건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셔널 미니멈은 유지해 나가고 시빌 미니멈은 유지해 나가되 지방에 따라서는 서울을 능가하는 인프라 경제 사회의 시빌 맥시멈, 내셔널 맥시멈을 기준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것을 지방에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라 말만 하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독립국가형 지방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전 국토를 수도권, 아까 이야기한 남방 수도권, 남부 수도권 외에 강원하고 전라남북도 뭐 충청도 여기를 개편해서 전국을 3개, 4개, 많으면 5개 정도의 빅 지역으로, 빅 리기전으로 개편해서 독립국가형 말하자면 지방화를 도모하고 거기에 각 지역마다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처럼 이렇게 자기 화폐를 만들고 의회는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독립적인 자치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하고 이 말하자면 지방 개념이 아니라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서로 한번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이 세미나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또 오늘 뭐 좀 따뜻하기는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금 밖에 날씨도 이렇게 춥고 그런데 이렇게 참석이 돼서 노력하고 한 그 회원 여러분들이 성의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학회를 중흥의 발전에 토대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우리 조덕호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용진 학술위원장님한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현호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부원장님 와 계시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소개하지 않은 분들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또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병호 청주대학교. 그만. 예. 내가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사전에 보내주신 그 강연 영상은요, 추후에 학회에서 보내주신 그 동영상은요, 추후에 학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와주셔가지고 저기 내가 이야기를 좀 녹화했지. 나한테 예. 네. 예. 그럼 일정상 지금 3시 좀 넘었는데요. 우리 한 10분, 15분 정도 중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